뭐라고요? 유럽 최고의 군수 전문가가 회의장 한복판에서 말을 잃었다고요? 지금 유럽 방산업계는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유럽 무기 체계를 연구하며 누구보다 자신만만했던 전문가가 국제회의에 참석했다가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한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동유럽 국가들도 심지어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정작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알아챈 사람이 바로 그 전문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단순한 무기 한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정비 체계도 운용 방식도 전시 지원 개념도 어느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유럽은 뒤늦게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이미 시작됐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더욱 소름 돋게 만든 것은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유럽은 언제부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한국이 만든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걸까요? 잠깐, 구독 및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응원을 보여주세요. 설마 아직도 모르십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0해 넘게 나토 군수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유럽에서 굴러다니는 화포라면 재원표까지 외우고 다녔죠. 그런데 그날 회의장에서 저는 처음 듣는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이름은 로렌스 케인입니다. 유럽 군수망 분석이 평생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죠. 회의장에 들어서서 명찰을 확인하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협력회의라는 게 되게 비슷합니다. 예산 이야기가 나오고 일정 이야기가 나오고 결론은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로 끝나죠. 저는 그날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노르웨이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한기 운용 결과는 어땠습니까? 핀란드 쪽 장교가 곧바로 답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문제를 겪었는데 K9이 해결해 주더군요. 폴란드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네 데이터도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 K9. 저는 수첩에 그 단어를 적었습니다. 별 생각은 없었어요. 새로운 장비 하나가 화제가 됐나 보다 했습니다. 이 바닥에서는 흔한 일이죠. 몇 달 반짝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이름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비 주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K9 기준으로 맞추자는 말이 나왔죠. 탄약 규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K9이었습니다. 훈련 교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펜을 놓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대화가 결국 하나의 이름으로 수렴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 대화 방식이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써온 단어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누구도 그게 무엇인지 묻지 않았고 누구도 그게 왜 기준이 되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낯선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 혼자만 다른 시대에 남겨진 사람 같았죠. 같은 방에 앉아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데 저만 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0해입니다. 유럽 군수망에서 새로 등장한 체계가 있으면 저는 늦어도 반년 안에 파악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었고 제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회의장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의 절반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머리를 눌렀습니다. 저 사람들은 대체 언제부터 저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정비도 탄약도 훈련도 전부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가고 있다면 이건 장비 하나가 잘 팔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체계가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체계가 바뀌는 일은 절대 조용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문이 돌고 논쟁이 붙고 반발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옆자리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K9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아니고 야유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30해를 이 바닥에서 보낸 사람이 받아본 눈빛 중에 가장 뼈아픈 눈빛이었죠. 장교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아직도 모르십니까?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가 제 30해를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한국산 K9 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무기, 유럽. 제 머릿속에서 그 세 단어는 한 줄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배운 세계에서 유럽은 유럽 기술을 썼고 미국은 미국 기술을 썼습니다. 그게 질서였죠. 아시아에서 만든 화포가 북유럽의 정비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는 제 상식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 안에서는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놀란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세 글자를 계속 들여다봤죠.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날 밤부터 저는 그 이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하나둘 같은 길로 가고 있는데 유독 한 나라만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덴마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이름 하나만 팠습니다. 이나인, 한국이 만든 자주포였습니다. 자료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였죠. 북유럽에서도 동유럽에서도 도입 소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가별로 표를 만들면서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그런데 표를 절반쯤 채웠을 무렵 손이 멈췄습니다. 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덴마크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덴마크는 같은 나토 회원국입니다. 주변 나라들과 같은 바다를 보고 있고 같은 위협을 계산하는 나라죠. 그런데 유독 다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덴마크는 포병 전력에 공백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채워야 했죠. 그래서 새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선택은 K9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산 앤모스였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이 바닥에서 흔한 일이니까요. 성능이든 가격이든 납기든 뭔가 앤모스가 더 나았겠죠. 그렇다면 K9과 치열하게 붙었다가 아깝게 밀렸을 겁니다. 저는 그 경쟁 과정을 확인하려고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해집니다. 평가표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못 찾은 줄 알았어요. 검색어를 바꾸고 부서를 바꾸고 문서 번호를 바꿔가며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도 없었습니다. 비교표도 없었습니다. 기종별 성능을 나란히 놓고 점수를 매긴 문서. 이건 없을 수가 없는 서류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무기를 사는 나라라면 반드시 남기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입찰 과정도 흐릿했습니다. 언제 공고가 나갔고 어느 업체가 참여했고 어떤 기준으로 걸러졌는지가 잡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속도였습니다. 이런 규모의 사업은 원래 느립니다. 느려야 정상이죠. 검토하고 시험하고 따지고 싸우다 보면 몇 년이 갑니다. 그런데 이 건은 너무 빨랐습니다. 문서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고 보니 사이사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30해 동안 봐온 방산 사업 중에 이런 모양은 없었습니다. 저는 덴마크 국방부 쪽 관계자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어렵게 잡은 자리였죠. 저는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만 준비해 갔습니다. 한국산 K9도 검토 대상이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이 이랬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죠. 답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더 적합한 선택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평가 결과를 물었는데 평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교 기준을 물었는데 기준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대답은 짧았고 너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문장처럼 들렸죠. 제가 올해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한 결정은 길게 설명합니다. 자랑하고 싶으니까요. 반대로 짧게 끊는 결정은 대개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결정입니다. 다른 관계자를 만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표현만 조금씩 달랐지 결론은 같았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것을 골랐다. 그 이상은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K9을 깎아내리지 않았습니다. 성능이 부족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가격이 비쌌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납기가 늦었다는 말도 없었어요. 보통 경쟁에서 이긴 쪽은 진 쪽의 약점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그들은 K9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K9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밤에 저는 노트를 펴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군수 사업에서 자료가 없다는 것은 설명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기고 있다는 뜻이죠. 그때 처음으로 확신이 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 사업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이 사건은 제게 개인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남은 일정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파기로 했죠. 입찰 기록, 업체 접촉 기록, 의회에 올라간 문건까지 전부 말입니다. 그렇게 파고 들어간 끝에 저는 한 문장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저는 화면에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입찰 기록부터 뒤졌습니다. 공고가 언제 나갔는지, 어느 업체에 통지가 갔는지, 회신은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하나씩 확인했죠. 방산업체 접촉 기록도 훑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문건도 순서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작업은 지루했습니다. 하루에 문서 수십 건을 읽고 날짜별로 다시 정리하는 일이 이어졌죠. 그래도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기록은 있습니다. 국가가 무기를 사는 일인데 흔적이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파고들어도 제가 찾는 문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덴마크 쪽만 볼 게 아니라 반대편을 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경쟁에서 밀린 쪽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떨어졌는지, 어느 항목에서 점수를 잃었는지 아플 정도로 정확하게 기억하죠. 그래서 한국 측에 물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정식 입찰 요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또 읽었습니다. 혹시 번역이 잘못됐나 싶어 원문을 확인했죠. 표현은 명확했습니다. 평가에서 밀렸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청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K9이 경쟁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능이든 가격이든 무언가 부족해서 밀렸다고 봤죠. 그래서 그 패배의 이유를 찾으려고 몇 줄을 썼습니다. 그런데 K9은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K9은 탈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그 순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가표가 왜 없었겠습니까?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교표가 왜 없었겠습니까? 비교할 대상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절차가 왜 그렇게 빨랐겠습니까? 건너뛴 단계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왜 그렇게 짧게 대답했는지도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다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끝까지 설명하지 않았을 뿐이죠. 저는 32해 동안 수많은 무기 계약을 분석했습니다. 부실한 사업도 봤고 편법도 봤고 뒷말이 무성한 계약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문제는 엔모스가 아닙니다. 엔모스는 실전에서 검증된 장비고 그 자체로 나쁜 선택이라고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 자기 사정에 맞는 무기를 고를 권리가 있죠. 문제는 선택 과정입니다. 절차라는 건 느립니다. 답답하죠. 서류가 쌓이고 회의가 길어지고 일정이 밀립니다. 그런데 그 느린 절차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감시합니다. 기록을 남깁니다. 나중에 누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되짚을 수 있게 만듭니다. 절차는 느리지만 국가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는 그 안전장치가 하나씩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연히 빠진 게 아닙니다. 우연이라면 어떤 건 남고 어떤 건 빠져야죠. 하필 감시에 쓰이는 서류만 골라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단언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안전장치를 제거했습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쫓던 것은 무기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것이 되어 있었죠. 누가, 왜, 어떤 힘으로 절차를 지웠는가? 이건 방산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남아있는 문서를 전부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읽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문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봤죠. 있어야 할 서류의 목록을 먼저 만들고 실제 남아있는 것과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기록이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라진 문서는 흔적을 남깁니다. 번호가 끊기고 참조가 어긋나고
다른 문서에서 인용된 자국이 남죠. 그런데 이 사업은 그런 어긋남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만들지 않은 것처럼 매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문서끼리는 서로 말이 맞지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검토를 마쳤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에는 검토를 시작한 기록이 없었죠. 어느 회의에서 결정됐다고 하는데 그 회의의 안건 목록에는 그 항목이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행정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교차 검증을 반복할수록 그 설명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실수는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비어있는 자리는 하나같이 감시에 쓰이는 자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확인한 것이 의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몇 달을 붙잡고 따져야 하는 사안이죠. 자료를 나눠주고 질의를 받고 반론을 듣고 다시 수정합니다. 그게 민주국가가 무기를 사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은 제대로 된 검토 시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증언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읽을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결론이 앞서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대목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을 이렇게 처리했다는 겁니까? 의회가 판단하지 못한 결정은 국민이 판단하지 못한 결정입니다. 그건 나중에 되돌릴 방법도 없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들어가는 순간 끝이니까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서둘렀는가? 국방부의 설명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 물량이 밀린다. 가격이 오른다. 시간이 없다. 급하다는 말은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급하다고 하면 사람들은 따지기를 멈추죠.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뒤늦게 드러난 자료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서둘러야 할 근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애초에 급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서둘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누군가가 모두를 서두르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손을 떠났습니다. 언론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문 제기였는데 뒤이어 다른 매체가 붙었습니다. 야당이 움직였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청문 절차를 밀어붙였죠. 그동안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의혹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국민이 화가 난 지점은 어떤 자주포를 샀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빼놓고 결정했다는 사실이었죠. 세금을 낸 사람에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사실 말입니다. 결국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던 사람이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뉴스로 봤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파고든 일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퇴를 결말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책임자가 물러났으니 정리됐다는 분위기였죠.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자가 사라졌지만 질문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K9이었습니까? 왜 그 이름만 검토 대상에서 통째로 빠졌습니까? 그리고 왜 아무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리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책상 위에 유럽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K9을 도입한 나라의 표시를 해보자는 정도였죠. 그리고 표시가 넷을 넘어가는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놓쳤습니다. 그날 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유럽 지도를 펼쳐놓고 정리하던 자료를 옆에 쌓았습니다. 특별한 목적은 없었어요. 몇 달 동안 머릿속이 뒤엉켜 있으니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을 뿐이죠. K9을 도입한 나라의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노르웨이입니다. 북쪽 끝이죠. 둘, 핀란드입니다. 긴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스위스, 에스토니아입니다. 발트해 안쪽에 있습니다. 네스, 폴란드입니다. 동유럽에서 가장 무겁게 무장하고 있는 나라죠. 저는 네 번째 표시를 찍고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서로 크기도 다르고 예산도 다르고 군의 성격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도 위에서는 하나의 선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어디를 따라 그어졌는지 보이는 순간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전부 러시아를 의식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우연으로 보기에는 지나쳤습니다. 무기를 사는 이유는 나라마다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가격을 봅니다.
어떤 나라는 자국 산업 참여를 봅니다. 어떤 나라는 정치적 관계를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선택이 흩어지죠. 그런데 이 지역에서는 선택이 한 곳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입 사실만 본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무엇이 따라붙었는지를 봤죠. 탄약입니다. 같은 규격을 쓰게 됩니다. 정비입니다. 같은 절차로 맞춰집니다. 부품입니다. 같은 공급선을 타게 됩니다. 훈련입니다. 같은 교범으로 익히게 됩니다. 전시 지원입니다. 여기서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국가 하나가 늘어날 때마다 저는 선을 하나씩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선이 되었고 결국 하나의 지도가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형태를 갖춰가는 것은 판매 실적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회의장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노르웨이 장교가 혹한기 운용 결과를 묻고 핀란드 장교가 답하고 폴란드 대표가 자기네 데이터를 얹던 장면 말입니다. 저는 그날 그게 잡담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건 같은 체계를 쓰는 사람들끼리만 가능한 대화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K9을 무기가 아니라 언어처럼 보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쓰면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죠. 옆 나라에서 겪은 고장을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우리가 찾아낸 해법을 옆 나라가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유럽 북동부가 하나의 체계로 묶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 그려진 지도를 한 발 물러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 곳으로 갔습니다. 지도 가운데였습니다. 그곳만 비어 있었습니다. 덴마크였습니다. 주변이 전부 이어져 있는데 그 자리만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선도 지나가지 않았고 점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덴마크가 그냥 다른 무기를 골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취향의 문제, 조건의 문제라고 봤죠. 잘못된 절차로 골랐다는 게 문제이지 무엇을 골랐느냐는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무기 선택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덴마크는 지금 거대한 흐름의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서로 이어지는 동안 그 나라만 혼자 다른 규격, 다른 정비, 다른 공급선을 안고 가게 된 겁니다. 평시에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겠죠. 오히려 조용할 겁니다. 문제는 조용하지 않은 날이 왔을 때입니다. 저는 지도를 접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맞춰진 겁니까? 무기를 같이 산다고 저절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 모여서 조율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이미 한 번 앉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날 회의장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 앞에서 당황하느라 그 방에서 실제로 벌어지던 일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지도를 그려놓고 나니 그날의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장교들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주고받았습니까? 왜 서로의 데이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내놓았습니까? 왜 모든 대화가 하나의 기준으로 돌아갔습니까? 저는 그 모임의 정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K9 사용국 협의체였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친목 모임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같은 장비를 쓰는 나라들이 모여 안부를 묻고 불만을 나누는 자리 정도로 봤습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그 생각이 무너졌습니다. 이 모임에서 오가는 것은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전 운용 데이터가 오갑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숨기지 않고 내놓습니다. 정비 경험이 오갑니다. 어느 부위가 먼저 닳는지, 어떤 주기로 손봐야 하는지가 공유되죠. 탄약 운용 정보가 오갑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가 축적됩니다. 전시 대응 방안까지 오갑니다. 이건 친목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터졌다고 가정해 보죠. 포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떨어집니다. 부품은 더 빨리 마릅니다. 어느 나라의 탄약이 바닥나고 어느 나라의 부품 공급이 끊깁니다. 이때 같은 체계를 쓰는 나라가 옆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규격이 같으니까요. 수리를 대신 맡을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같으니까요. 승무원을 교대로 태울 수도 있습니다. 조작이 같으니까요. 그것이 상호 운용성입니다. 나토가 수십 년 동안 붙잡고 씨름해온 목표이기도 하죠. 말은 쉽습니다. 실제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라마다 산업이 다르고 자존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유럽 북동부에서는 그 어려운 일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 이 나라들이 산 것은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산 것은 미래 전장의 연결망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한국은 자주포를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하나의 군수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장비를 팔면 거래는 그날로 끝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물건이 도착하면 관계도 정리되죠.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가 더 싼 물건을 들고 오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생태계를 만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나라가 들어오면 다음 나라가 들어오기 쉬워집니다. 이미 쌓인 데이터가 있고 이미 검증된 정비 기준이 있으니까요. 새로 들어온 나라도 곧 데이터를 보태게 되죠. 시간이 갈수록 안에 있는 쪽이 유리해집니다. 전쟁은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라 가장 오래 버티는 공급망이 승리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능표를 들여다보며 살았습니다. 사거리, 발사 속도, 명중률, 그런 숫자로 무기를 판단했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본 것은 성능표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었습니다. 한국은 장비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신뢰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제가 들었던 것은 무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같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한 자리만 비어있는 그 지도를 말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덴마크가 놓친 것이 자주포 한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협의체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몇 나라가 모여 운용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죠. 그런데 자료를 시간 순으로 늘어놓고 보니 흐름이 보였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합류합니다. 새로운 협력 항목이 추가됩니다. 정비 기준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운용 경험이 쌓입니다. 실전에서 나온 데이터가 공유됩니다. 이 공동체는 해마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한번 이렇게 묶이기 시작한 체계는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정비 인력이 그 기준으로 훈련을 마쳤고 창고에는 그 규격의 부품이 쌓여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쪽에 노르웨이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핀란드가 있습니다. 발트해 안쪽에 에스토니아가 있습니다. 동유럽에 폴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루마니아까지 이어집니다. 그 사이를 수많은 군수선이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들을 하나씩 따라가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무기 수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전쟁 준비 체계였습니다. 지도 위의 선들은 단순한 공급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연결선이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옆 나라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구조, 그걸 미리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림 안에 덴마크는 없었습니다. 같은 나토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같은 위협을 계산해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다릅니다. 정비 체계가 다릅니다. 공급망이 다릅니다. 운용 구조가 다릅니다. 평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하죠. 훈련도 잘 돌아가고 부대도 잘 운영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시기가 길수록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믿게 되니까요. 문제는 조용하지 않은 날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주변 나라들은 서로 붙습니다. 탄약을 나누고 부품을 돌리고 정비 인력을 보냅니다. 그런데 규격이 다른 나라는 그 흐름에 올라탈 수가 없습니다.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도와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들이 서로 가까워질수록 덴마크는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에서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무기를 고른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을 비교하고 가격을 따지고 계약서에 서명하면 끝이라고 보죠. 그런데 실제로는 다릅니다. 선택하는 순간부터 미래가 갈라집니다. 어떤 나라는 연결됩니다. 어떤 나라는 남겨집니다. 그리고 덴마크는 스스로 남겨진 쪽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절차를 건너뛰었습니까? 왜 비교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질문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절차를 건너뛴 대가는 서류 몇 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검토했다면 성능표만 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흐름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졌겠죠. 그 논의가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전쟁은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혼자 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정에서는 바로 그 상식을 확인할 자리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K9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연결될 기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계약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것은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한 나라의 실수와 상관없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훨씬 큰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유럽이 한국이 만든 기준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까? 저는 잠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군수 체계를 배우던 무렵의 세상은 단순했습니다. 유럽은 유럽 기술을 씁니다. 미국은 미국 기술을 씁니다.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게 질서였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아시아는 구매하는 쪽이었습니다. 만들어주는 쪽이 아니라 받아 쓰는 쪽이었죠. 저를 가르친 선배들도 그렇게 말했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달랐습니다. 유럽 나라들이 한국이 만든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비 체계가 그 기준에 맞춰집니다. 훈련 기준이 그 기준에 맞춰집니다. 군수 체계가 그 기준에 맞춰집니다.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K9의 성공을 판매량으로만 이야기하면 절반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많이 팔린 무기는 역사에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팔렸다고 해서 그 무기가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잘 팔린 상품으로 끝났죠. 진짜 의미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그 플랫폼을 중심으로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데이터를 내놓고 정비 기준을 맞추고 유사시 지원 방안까지 함께 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는 사고 팔면 끝납니다. 그런데 기준은 다릅니다. 기준은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 위에 다음 것들이 쌓입니다. 부품이 쌓이고 인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죠. 그렇게 쌓인 것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전장의 표준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적어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2회입니다. 저는 그 세월 동안 수많은 계약이 체결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더 좋은 성능과 더 낮은 가격을 찾아 나라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이번에 본 광경은 그것과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때 문득 첫 회의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설마 아직도 모르십니까? 그날 저는 그 말이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조금 무례하다고 생각했고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해를 이 바닥에서 보낸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여겼죠.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 질문은 이미 많은 나라들이 알고 있던 현실이었습니다. 저만 몰랐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옛날 지도를 들고 새로운 세상을 걷고 있었던 셈이죠. 역사는 언제나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요란한 선언도 없고 신문 일면을 장식하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참 뒤에야 그것을 발견하죠. 저처럼 회의장 한복판에서 처음 듣는 이름을 물어본 다음에야 알게 됩니다. 제가 처음 K9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이미 변화는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유럽은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체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가는 것은 언제든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이게 되죠. 저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무기를 연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미래를 준비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일이 덴마크가 어떤 자주포를 골랐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절차가 어긋난 계약 하나를 파헤치는 일이라고 봤죠. 책임자가 물러났을 때 사람들은 그것으로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거듭할수록 저는 전혀 다른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본질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연결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미래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하나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며 서로를 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그 흐름 밖에 남았습니다. 그 차이는 평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훈련장에서도 보이지 않고 예산 서류에서도 보이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일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차이는 결정적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성능표는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누가 내 옆에 서 있는가만 남죠. 저는 처음 K9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주포를 수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계의 군사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32해 동안 군수 체계를 연구해온 제게도 그것은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언젠가 미래의 군사사책이 오늘을 기록한다면 아마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계는 한국산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표준에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품격, 저는 은이었습니다. 언제나 구독자님들의 일상에 작은 행복들이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